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몇몇 분들이 연락을 해서 이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황교안은 뿌락치 같다, 새작 같다, 간첩인 것 같다, 간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첩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당신이 한번 지금까지 황교안이 해온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뭔가 좀 있다. 만약에 새작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문재인한테 약점 잡힌 게 있어갖고, 큰 게 약점 잡힌 게 있어갖고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 뭔가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 없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한두 번씩은 들렸는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들려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의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그분들한테 그건 너무 같다, 그건 아니다, 뭐 황교안이 정무 감각도 없고 뭔가 타이밍도 볼 줄 모르고 너무 안전한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다 보니까 너무 안전한 쪽으로만 가고, 타이밍이 항상 늦는 것도 보고 다 받고 생각할 거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막 일주일씩, 한 달씩 늦게 뭔가를 하는 것이지, 뭐 굳이 그게 나는 간첩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1년에 지금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좀 그런 의심도 해볼만 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한대행을 할 때 본인이, 아니죠, 총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탄핵이 되자마자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를 만들어서 막 돌린 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냐 도대체, 황교안은 왜 본인이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마자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를 만들어서 뿌렸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명예욕, 자리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은 지금도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 법무부 장관에 너무 하고 싶었나 보죠, 법무부 장관이. 이 불명예로운 법무부 장관을 했던 것을 아직도 자랑처럼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하고 다닙니다. 이 간판 욕심, 자리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황교안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이 자리, 간판 이런 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뭔가 내가 대통령이 파면이 되니까 내가 이제 권한대행을 하네,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니까 내가 권한대행이야 하면서 대통령이랑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러면서 이 자리 욕심과 명예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 행동,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욕심을 가진 사람들, 권력에 대한 엄청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일을 하더라. 뭐 조국을 봐도 그렇고 황교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게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뿌렸는데, 뿌리고 보니까 욕먹을 짓이었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일 때 헌법재판관 주심이 탄핵소추 의결에 섞어찌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이거는 뭐 잡범 수준의 이 소추서지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들이대냐, 이거 완전 섞어찌개다, 섞어찌개 탄핵소추 의결서다, 이런 문제가 드러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 유권 해석 질의를 보냅니다. 헌법재판관 그때 당시 주심이, 탄핵 판결 주심이 법무부에 유권 해석 질의를 보냈는데, 황교안 당대표는 법무부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섞어찌개, 누가 봐도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탄핵소추 말이 안 돼,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법적 하자가 많아 라고 봤었는데 황교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보죠. 법무부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아버렸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것을 걸고 넘어졌어야 했다. 황교안이 이게 뭐야,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이런 탄핵소추 의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자면 빠꾸를 시켰어야 됐다. 헌재 주심이 볼 때도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러니까 법무부에 유권 해석 질의를 했을 텐데 이것을 그냥 패스시켰다. 그래, 이거 괜찮아 라고 했다. 그리고 헌재주심이 만약에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동의했다고 하면 변호인단한테 가갖고 이대로 심판 진행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 이 탄핵 변호인단도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몇 차례 있었는데 그냥 통과시켜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패스했다. 이것을 사실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 가장 제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탄핵 이후 공정하게 한다, 공정하게 국정 운영을 한다 라는 프레임 이런 걸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득될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좌파들 눈밖에 날 짓은 안 했습니다. 권한대행 시절에 한 번도 좌파들 눈밖에 날 짓을 하지 않았다. 특히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임명을 하지 않았다. 좌파들 눈밖에 날 행동이죠, 이것도. 야, 권한대행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겠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과 권한이 똑같은 사람이므로 임명할 수 있다. 막 찬반이 부딪혔어요.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 황교안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자리를 문재인 사람으로 심었다.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지나고 대선 시즌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선 시즌이 되었는데 이때 정말 우파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황교안 본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홍준표보다 2배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황교안이. 2배나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은 대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나가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정말 열화 같은 성원을 보냈죠. 황교안, 당신이 나와라. 당신이 탄핵 정국의 총리였으므로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박근혜를 용서해 준 것이 된다. 이런 프레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다시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어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좌파들 눈밖에 날 짓을 전혀 하지 않은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죄다 감옥에 갔어요. 박근혜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뭐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때 요직에 있던 사람들 모조리 다 감옥에 갔습니다. 비서실장까지 다 해서. 그런데 총리였던 2인자였던 황교안만 살아남았다. 혼자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한국당에서 선거를 도와달라 했지만 그때도 나서지 않았다. 대선도 안 나섰고 그 다음 당대표 선거에도 나오지 않았고 지방선거 때 한국당에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선거에 좀 도와달라 했는데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폭정에 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황교안은 당에 입당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초 손혜원 게이트가 터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자마자 황교안은 정말 타이밍이 희한하죠. 정말 이 타이밍에 황교안이 입당을 합니다. 손혜원이 난리가 나고 양승태가 난리가 날 때 그 시기에 입당을 선언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는 그랬어요. 야, 지금 손혜원 게이트가 이렇게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왜 황교안이 입당을 해서 여론을 분산시키는가. 손혜원을 열심히 비판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만약에 본인이 나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 손혜원 게이트가 좀 더 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나오는 게 전문적 판단으로 볼 때 옳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확히 이 타이밍에 황교안은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그때 당시에 조혜주 선관위원을 문재인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뭐 이상한 짓이긴 하지만 밥 늦게 먹기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렀어요.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조혜주 선관위원, 문재인 캠프 출신인 조혜주라는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앉히는 것을 황교안이 인정해 준 것이 황교안이 당대표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선거관리위원은 정말 중립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것을 본인이 당대표가 된 기념으로 봐줬다. 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손혜원, 신재민, 김태우 수많은 문정부의 악재가 터졌는데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부터 해서 문재인이 하는 거, 민주당이 원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하고 특히 황교안 발 문정권 타격은 없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특히 윤석열이 열심히 문재인 정권을 흔들었는데 황교안의 입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권 타격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말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황교안이 시작을 끊은 적은 없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이상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거는 황교안이 그만큼 정무적 감각이 없다.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타이밍 볼 줄 모르고 너무나 안전한 길로만 가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좀 이상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극한대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패스트트랙 문제가 가장 극한 상황을 치달고 가장 중요한 날 정말 공교롭게도 황교안 당대표가 장인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패스트트랙 문제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날 당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황교안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경원이 여성의 몸으로 원내대표로서 장군이 되어서 격렬하게 싸웠다. 패스트트랙 그날 황교안은 그 자리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당대표는 그 자리에 항상 없었습니다. 공수처와 선거법이 통과가 될 때도 황교안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 있었어요. 목숨 걸고 맡겠다. 제가 목숨 걸고 공수처와 선거법을 맡겠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더니 정작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복숭아뼈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하면서 병원에 갔어요. 그 자리에 황교안은 없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공수처까지 통과된 바로 다음 날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대권 행보를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총선 시작이다.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 바로 전날 공수처가 통과가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맑게 웃으면서 전동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바로 어제 본인이 목숨 걸고 맡겠다고 했던 공수처가 통과가 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당대표가 털털 털고 병원에서 나와서 시장을 돌아다녔다.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그런 사진이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일반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볼 때 목숨 걸고 막겠다고 했지만 공수처, 선거법 다 통과됐죠. 그리고 이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단식까지 했어요. 황교안이. 단식이 길어지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와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와갖고 황교안에게 협상합시다. 우리 협상합시다. 여기서 누워서 이러지 말고 협상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와서 이게 둘 다 막아야 되는데 선거법도 막고 공수처도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인다. 안 될 것 같다. 협상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지 선거법이 아니다. 선거법을 협상으로 막고 일단 선거법을 그렇게 막아놓고 공수처는 협상을 해서 독소조항을 빼고 협상을 해서 이거는 좀 통과시켜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협상으로 푸는 게 최악을 막는, 차악을 택하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것도 깨끗하게 거절했어요. 결국 선거법도 통과가 되고 공수처는 그때 당시 없었던 독소조항까지 덕지덕지 붙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도와준 셈이 됐다. 타협을 하지 않아서 문재인에게 선거법이라는 것과 공수처를 더 강화시켜서
독소조항까지 덧붙여서 선물을 한 결과가 되었다. 공수처와 선거법이라는 것을 문재인에게 선물을 했다. 황교안이. 결과적으로 목숨 걸고 맡겠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 황교안은 없었고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황교안이 딱 보고 있는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그걸 막아서지도 못했다. 막아서지도 못하고 나를 밟고 가라 라고 바닥에 써놓기만 하고 실제로 그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는 더 나빠져서 통과가 되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또 황교안이 문재인과 만난 적이 있어요. 문재인과 각 당 대표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문재인한테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그나마 한국당에 가장 가까운, 뭐 이것도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 정당들 중에서 가장 자유당에 가까운 정당인 바른미래당, 그 바른미래당의 당대표인 손학규와 싸웠다. 그나마 한국당에 가까운 손학규와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이나 이해찬이랑 싸운 게 아니라 손학규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재인이 여기서 말리는 모양을 보였다.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거기 갔으면 문재인한테 정말 쓴소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손학규랑 싸우고 왔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황교안이 문재인 만나서 손학규랑 싸우고 왔고 문재인은 그 싸움을 말렸다. 이렇게 그냥 기사가 도배가 됐죠. 그 이후에 수차례 황교안으로는 선거가 안 된다. 더 이상 황교안에게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내부 불만이 터지니까 삭발로 당내 우판에 리더십 이야기가 나올 수 없도록 입막음을 했습니다. 삭발까지 했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흔들 수 있겠냐.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서 당내 우파 내에서 리더십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입막음을 했다. 삭발로. 그 다음 또다시 리더십 위기가 찾아오니까 단식을 하면서 또 한 번 자신의 당권과 권력을 지켜냈습니다. 말하자면 황교안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마다 황교안은 강한 수를 뒀다. 리더십이 흔들릴 때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맹렬한 장애투쟁을 하고 황교안은 밀리고 밀려야 뭔가 결단을 내렸다. 지금까지 볼 때 가만히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거나 대권 행보를 하거나 민생 투어 이런 걸 해왔다. 이러다 보니까 황교안의 최종 목표가 오히려 한국당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수많은 기회와 문정부의 악재가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서 싸우고 내부 개혁을 하고 혁신을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될 시간에 황교안은 감 따러 가고 케이크를 만들고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파티를 하고 핫도그를 만들고 이런 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 이런 그 귀중한 시간들을 이런 것을 하면서 다 시간을 보냈다. 민생 투어로 가면서 그 시간을 경로당, 지방을 전전하면서 다 보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감 따러 가고 케이크 만들고 핫도그 뭐 당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됐으니까 그 기념 파티하고 이게 대체 대한민국의 야당에 자유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정말 하면서 오랜 기간을 보내왔다. 정말 맹렬히 투쟁해야 될 시간을 이런 것들로 다 보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야당이 집권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성사시킨 적이 없고 이슈화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당원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어요. 장애 집회라고 하는 비제도적 방법만 강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집권당일 때 민주당이 맨 장애 집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장애 집회를 주최한 적이 없어요. 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했죠. 민주노총이나 결국에는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한 적은 없다. 다 시민단체, 뭐 좌파단체,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했었지. 민주당이 집회를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자유당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당이 지금 장애 집회를 주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비제도적인 방법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 현실 정치인은 현실적인 정치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무조건 협상과 타협이 없이 오로지 직진, 오로지 강대강 싸움, 오로지 장애투쟁 이런 행보만 보이고 있다.
오로지 우리 편만 보는 정치, 전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는 정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전연패다. 단 1승도 올리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연전연패다. 올패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것이 결과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싸움도 어쩌다 한 번씩, 이기는 싸움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맨 지면서 1년 내도록 지기만 했으면서 장애투쟁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이 험지를 가겠다고 하면서 당내 유력 정치인들을 모두 험지로 몰아서 선거에서 지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선 주자들이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총선이 지고 나면, 총선 패배 이후에는 당 기반과 대선 주자들이 완전 사라질 수 없는, 읽힐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만다. 그러면은 한국당은 괴멸이 되고 만다. 그렇게 민주당이 장기 집권 플랜을 완성시킬 수도 있다. 지금 황교안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은 여의도 연구소를 이용을 해서 쭉 돌려요. 그래서 본인이 깃발을 꽂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찾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용산, 강남 뭐 이런 곳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종로는 안 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황교안은 종로를 안 가요. 황교안이 지금 보고 있는 데는 본인이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곳, 뭐 용산, 강남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본인은 그런 데 가고 다른 사람들, 본인을 제외한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은 다 그 사람들이 가도 죽을 곳을 추천을 한다. 즉 나만 살고, 이번 총선에서 나만 살아남고 다른 대선 주자급들은 다 쳐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총선이 지게 되면 본인이 배지를 단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괴멸이 되고 맙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급들 정치인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자유한국당을 일으킬 불씨조차 없다. 자유한국당이 괴멸돼 버리고 만다. 유력한 정치인들 다 죽여버리고 본인은 배지를 달았지만 선거에서 말아먹고, 그러면 황교안의 정치력도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당을 일으킬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 진영을 위하는 길인가? 황교안 개인을 위해서 지금 당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 같다. 당대표가 당의 중량급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지로 보는 건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의 정치인들을 최대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만 살고 다른 대선 주자급들은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을 확실히 말아먹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만약에 총선을 지게 되면, 총선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당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뭔가 기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총선에서 지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괴멸된다. 자유한국당의 중량급 정치인들은 다 죽는다.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어떻게 보면 저는요, 황교안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괴멸돼 버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찍을 수밖에 없어. 이번 선거에서 지면 나도 망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냥 괴멸하게 돼. 왜? 자유한국당의 모든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다 지금 험지로 가서 다 죽게 생겼거든? 근데 총선까지 져봐. 그럼 자유한국당 끝나는 거야. 민주당 20년 집권 플랜이 시작되는 거야.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러면 안 된다. 벼랑 끝 전술로 가서는 안 된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모두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만약에 황교안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황교안이 홍준표, 김태호, 오세훈 이런 사람들 찾아가갖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데이터를 봅시다. 당신은 여기, 당신은 여기, 당신은 여기,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 서울 한강벨트를 좀 이끌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홍준표, 김태호,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황교안이? 근데 지금 하는 건 그게 아니죠.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당신들은 다 죽어라. 내가 시킨 대로 가. 험지로 가. 너네가 가도 당선이 안 될 지역으로 너네는 가서 너네는 죽어. 저기 은퇴시켜버려.
정계 은퇴해버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도저히 다른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받을 수 없는 안을 들고 가갖고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응하겠는가? 이 다른 정치인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괴멸되어 버리고 그냥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씨앗도 남아나지 않게 된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뭐냐?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에 물건이 여러 종류가 있어야지 그 가게에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당은 황교안이라는 물건 빼고 지금 다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세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김진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황교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현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취향이나 선택이나 이런 건 다양한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다 달라.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물건을 많이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이 가게에 물건을 여러 개를 놓고 야 우리 가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그냥 다 치워. 우리는 황교안 하나만 팔겠어. 장사가 되겠습니까? 선거가 되겠어요? 취향은 다 다른데 국민들의 기호는 다 다른데 하나만 강요해. 나머지 물건 싹 치워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요색이야. 우리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김밥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치킨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뷔페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음식을 갖다 놓고 취향껏 골라 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선거가 되는 건데 우리는 김밥만 팔아요. 나머지 다 안 팔아요. 다 치워버려. 우리는 오로지 한 음식만 팔겠습니다. 장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취향은 다양하고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도 안에서도 누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다들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똑같다. 국민들의 취향은 다양하다.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물건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팔아야 장사가 되는데 왜 물건을 싹 치워버리느냐. 그래서 선거가 안 되는 거다.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새싸움인데 새를 오히려 쪼그라뜨리는 것을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의 지목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문재인의 지목으로 삼성 X파일을 황교안이 수사를 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이 삼총사가 삼성의 뒤를 봐줬다. 이런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셋이 삼성의 뭔가를 먹고 삼성의 뒷돈을 받고 삼성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당시 한나라당은 특검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삼성과 노무현의 정경유착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를 한다 했었는데 이것을 노무현 정부가 거절하면서 이것에 대한 수사, 삼성 X파일에 대한 수사를 황교안에게 맡겼었다. 그때 당시에 황교안은 공안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수사를 맡겼다. 황교안에게.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이 세 명이 뭔가 관계가 엮인 게 아니냐, 관계가 설정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의심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꼭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셋이 좀 친분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과 황교안이 가깝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노, 문, 황 이 트리오에 대한 기사를 다룬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많이 잊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삼성 X파일 수사를 한나라당은 특검을 주장을 했었고 노무현은 이것을 거절하면서 황교안에게 이 수사를 맡겼고 이 일은 그대로 덮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실제 팩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교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황교안은 과연 누군가? 이 사람만 믿고 황교안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황교안만 믿고 지지하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살 수 있는 것인가? 총선을 이길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황교안이 했던 모든 일들을 쭉 한번 읊어드렸어요. 믿을만 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사람인데 황교안만 믿고 우리가 지지를 하면 이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의 원맨쇼로
자유한국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년간 결과로서 증명이 됐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황교안은 철저하게 당을 폭망으로 이끌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본인 외에 나머지 정치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것이 실패하게 되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되살릴 수 없고 민주당 장기 집권 20년 플랜이 완성이 된다. 이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SNS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베트남이 공산화 될 때 야당 대표가 뿌락치였다. 이런 역사가 있다. 물론 저는 황교안이 뿌락치거나 간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좀 뭔가 연결고리나 이런 것도 느슨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황교안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과거를 보건대 지금까지 한 황교안의 행동들이나 결과물을 보건대 황교안만 믿고 총선을 맡길 수는 없다. 황교안만 믿고 총선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안이 있냐? 그럼 황교안 외에 대안이 있는가?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어요. 황교안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 체제를 보면 황교안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황교안이 아닌 누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잘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왜 황교안이 해야 되는가? 왜 황교안만 살아남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가? 그게 왜 자유한국당이 이로운 방법인가? 왜 황교안이어야만 하는가? 그럴 이유도 없다. 황교안 외에 대안도 없지만 꼭 황교안이어야 될 이유도 없다. 황교안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황교안보단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이 아닌 누가 하더라도 황교안보다 못하겠습니까? 누가 있을 때 과연 황교안보다 못한 결과물을 내놨겠습니까? 전 오히려 황교안이 아닌 누가 했다고 하더라도 황교안보다는 더 잘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뽑아 올려갖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쥐어주고 당신 맘대로 공천해, 당신 맘대로 당을 이끌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집단 지도 체제로 가갖고 정말 우리의 선거, 우리 모두의 선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부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지금까지 결과물을 보건대 황교안을 믿고 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제가 내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황교안을 밀고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까요? 지금 하는 걸 보건대 무조건 황교안을 밀면 총선에서도 이기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무조건 뭉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뭉치려면 집단지도 체제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 체제 말고는 방법이 없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황교안을 중심으로 무조건 뭉쳐라. 무조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건가요? 무조건이 뭔가요? 조건 없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뭉쳐라. 무조건 뭉쳐라 라는 말은 조건 없이 뭉쳐라 라는 건데 황교안을 중심으로 무조건 뭉쳐라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황교안을 중심으로 라는 게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황교안을 중심으로 라는 조건을 걸고 무조건 뭉쳐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앞에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무조건 뭉쳐라. 조건이 있는 겁니다. 황교안을 중심으로 무조건 뭉쳐라. 황교안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무조건. 이게 어떻게 조건이 없는 겁니까? 황교안 맘대로 다 하게 주라는 거지. 이건 무조건 뭉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무조건 뭉쳐라. 그러면서 이 논리가 이어지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황교안이므로 황교안을 중심으로 무조건 뭉쳐라. 무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은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앞에. 황교안 맘대로 해라. 황교안 맘대로 해라는 조건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이 됩니까?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으려면 정말 무조건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무조건인 상태가 되려면 집단 지도체제 외에는
지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다. 빅텐트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권한을 내려놔야지만 무조건 뭉치는 것이 가능한 거지. 황교안이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말은 사기다, 거짓말이다, 말장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무조건 뭉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지만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을 쭉 지켜보면 전패, 올패, 그리고 황교안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어떤 행보도 막지 못했다. 이것이 결과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번 총선에서도 이기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정말 보수 우파가 하나로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총선을 이기고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진지하게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결론은 황교안이 뿌락치다, 간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일견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황교안이 간첩이다라는 것은 좀 너무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